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설화 속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음력 칠석이 바로 오늘이네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견우 직녀의 그 마음, 자세히 이제 떠올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당분간은 우리 모두가 현대판 견우 직녀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인데요. 예전처럼 우리가 편하게 만나도록 이어질 오작교는 언제 나타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요즘 상황에 맞춰 재해석을 해보자면 두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기도 했겠지만 힘든 이 비대면의 시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올렸다면 그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8월 25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617번님이 시흥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소식을 전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요. 써니스카이님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견우직녀 마스크 쓰고 만나야 돼. 요즘에는 아마 올 때도 그 마스크 쓰고 내려오겠죠? 더 공감 여성 정청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상황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하는 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좀 강한 어조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을 향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서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달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휴진이나 휴업을 비롯한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또 코로나19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일부 종교인들의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과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8.15 집회만 봐도 후폭풍은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발언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에는 방역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살아온 역정을 보면 인권 변호사였었고 또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행보를 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배경은 뭘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특히 지금 국가 방역 시스템이 기로에 섰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은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뭐 이에 대해서 일부 야권에서는 또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앞으로 좀 계속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대통령이 최근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이 이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엄중한 시국이고 문재인 대통령 말하듯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3단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뭐 감염병 전문가들 얘기하고 그렇죠. 있지만 3단계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3단계가 되면 정말 거의 멈춤 단계가 될 수 네.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쉽게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2단계지만 3단계 같은 2단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밀집, 밀접, 밀폐 네. 그러니까 이 세 밀을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에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 중에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네. 지금 어제 뭐 정세균 총리와 그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공이 지금 파업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것만 협조를 하고 응급실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당장 응급한 환자들에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필요한 거였다 느껴지는 것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네. 지금 의사 파업을 좀 중단해라. 의대 중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인데 정당성 없는 파업을 한다면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협이나 이제 여기에서 불만은 무엇이냐 하면 네. 이런 어떤 장기적인 의료 관련된 정책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정부가 강행을 하느냐 우리와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의협이나 의대에서 이렇게 파업을 함으로써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하는 것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좀 더 허심탄회한 그렇죠.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좀 말이 강해요. 일테면 뭐 가짜 뉴스 같은 유포를 한다면은 이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과 공공복리의 이름으로 할 때는 법률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여야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데 정치권은 계속 이거를 정쟁으로 좀 재확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15 집회나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어떤 전파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은 방역의 총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임시 공휴일을 8월 17일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사실 정부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느슨해진 경향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잠잠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비 진작 쿠폰도 풀었고 이런 또 휴가도 겹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확산의 원인도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다 잡아야 되지 어떤 특정 부분에만 계속적으로 책임을 돌리다 보면은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변호사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네.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서울신문 1면에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PC방 원정대, 일몰톡스크. PC방 원정대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지난 19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PC방이 영업 금지가 됐어요. 네.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해서 내린 조치인데 그리고 23일부터는 사실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는데요. 네. 이 기간 안에 일부 젊은이들이
PC방이 열려 있는 지방으로 가서 뭐 게임을 아. 한다거나 뭐 수강 신청을 비롯한 온라인 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PC방들도 사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여러 명이 이동하면 또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오늘 서울신문에 나온 일몰 턱스크는 뭐냐면 보통 이제 6시까지 방역 담당자들이라던가 경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기업의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근 이후랍니까? 그렇죠. 얘기인가요? 퇴근하기 전에는 서로 뭐 눈치도 보고 서로 감시도 하면서 마스크를 잘 쓰는데 그런 사람이 딱 퇴근하고 나서는 다 턱에다가 마스크를 하는 신용만 어제 하고 저희도 있다. 방송을 해드렸는데 턱에 오염물이 있어서 쓰시면 더 위험한 위험하다고 거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예. 사실 정부가 일일이 나라서 감시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지점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성숙한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한 신문에서 보니까 대구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예. 대구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고 초기에 네. 힘들었던 지역인데 역설적으로 43일간 대구에서 확진자가 0명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역설적으로 대구가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마스크도 잘 쓰고 모임도 굉장히 취소하고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네. 언론에서는 이것을 첫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를 꼬였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당국의 뭐 철저한 대응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지금은 모두 역량을 모여야만 이 사태가 좀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시기에는 사실 정부의 메시지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다소 이제 화가 난 듯한 느낌의 메시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를테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인권운동가였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더 언론이나 이런 자유가 많이 증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들리는 게 이제 참 뼈아픈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충고까지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1425년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어떤 말이었느냐.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이거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느 정도의 불통에 대한 이런 느낌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잘할 수 없고 실수하는 정책도 있고 국민의 불만을 하는 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정너가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해외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을 물론 정부가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 한 것이 또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내용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그러면 해외 언론에서 주장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언론에서도 비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불통이라고 비판을 하려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준다면 더 좀 아픈 지적, 더 날카로운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정치권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지율이 왜 여야가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친 용어를 코로나19가 이렇게 된 것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게 국민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진 모르지만 사실상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뭐 당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긴급재난 지원이라던가 홍수 피해. 그렇죠. 제가 중요한 신문 것들이 엄청 보니까요. 많죠. 심지어는 포항 지진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비판 기사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조금 더 살피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역할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면 국회도 법원도 네. 경찰도 정부 청사도 지금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 이것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시기에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내놔야 됩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국회 본회의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 와서 버튼을 눌러야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도 상임이라든가 법안 처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의료계에서는 원격 진료를 놓고 찬반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논의의 핵심에는 바로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대안과 그런 어떤 성숙한 토론을 하는 그렇죠.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닥터 K님께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 지금 280명이 더 나왔다는 거를 지금 적어주셨어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264명, 그 중에서도 서울이 134명, 경기는 63명. 지금 저희가 아직도 주의를 계속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 숫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것은 계속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온 성적 수치심. 저희도 이 표현을 이제 좀 그동안 써왔었는데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낸 기사였는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고 관련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인지 기사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제 판결을 할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성적 기준이죠. 수치심을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인용이 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통 표현할 때 뭐 성적 수치심 이런 걸 쓰는데 이 단어를 좀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수치심이라는 사전의 의미는 뭔가 결함이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을 그렇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폭력이라던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치심을 느껴야 될 대상이 과연 피해자냐 가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돌아봐야 되는 거고 자칫하면 이것이 피해자에게 너 부끄럽지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법원 판결에서도 추행의 의미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을 느꼈던 피해자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수치심보다는 분노일 수도 있고 화가 난 것일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당혹스러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슬픔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명을 하면서 했던 사례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서울 은평경찰서의 박하영 경위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한 15년 전쯤에 10대 피해 아동이 가해자 4명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한 사람을 꼭 잡고 싶으니까 계속 물었다고 해요. 수치심을 느꼈나요? 계속 물었더니 아이가 네 수치스러웠어요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야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자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됐냐. 피해 아동에게 판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나요? 라고 하니까 아이가 망설이다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글쎄요 그게 라고 말을 엇갈렸다고 하고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수치심은 부끄럽다는 뜻이죠. 몇 달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안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어요. 아, 저는 이 사례를 무서웠어요.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로 가해자가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일을 우리는 성이라는 용어가 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닐까 정말 다시 돌아보는 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복합적일 수도 있고 그거를 너무 재단했던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그럼 또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폭력이나 성피해에 있어가지고 1,0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0개 이상의 피해 감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치심은 그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거든요. 분하고 열받고 황당하고 경악스럽고 속상하고 무기력하고 1,000개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묻는 거죠. 수치심을 느꼈느냐. 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느냐. 전통적인 정조관념에서 정조가 더럽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강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이라든가 성적 네. 모욕감으로 바뀌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각에서 젊은 이제 분들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빡치심이다, 성적 열받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이거 약간 좀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단어로 다시 법률을 모든 법률들에서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좀 개정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법안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게 다시 법 한번 내용에도 성적 수치심이라 적혀 있기 용어가 때문에 있죠, 아예.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거를 발현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한 피해자다움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상 이런 피해를 받고 경찰이나 법원에 갔을 때 피해자가 수치심을 보이지 않고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담담하게 평정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너무 밝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피해자담을 인정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피해자가 잘 기억을 못하고 이제 조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증거 불충분인데 해가지고 또 불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강요하고 피해자담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 내용에 들어있는 이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바꾸자. 뭐 불쾌감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을 최근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사실 좀 돌아보면 이미 예전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많이 대리가 됐었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서 들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성희롱 성추행 신고를 했어요. 직장 내에서. 네. 근데 그다음부터 본인이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을 때 웃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죠. 네. 자기 상사 저렇게 징계 맞게 했는데 저렇게 즐겁게 웃고 있다. 쟤 정말 성희롱 피해 당한 거 맞아? 저게 저렇게 즐거워? 왜 피해자가 그러면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게 바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쓰였던 용어 그리고 미디어에 묘사됐던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그렇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잊고 있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강요이고 피해자가 그렇다면 늘 울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